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어라는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서양의 동화 속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인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선의 기록 속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서늘한 인어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광해군 시절 강원도 흡곡이라는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기록된 이 놀라운 목소리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젊은 선비의 시점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등불을 낮추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당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전국을 유람하던 평범한 유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강원도 흡곡의 현령으로 부임한 친한 형님인 김담을 만나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걷고 있었지요. 바닷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늦은 밤, 저는 겨우 현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가 근처의 백성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다 쪽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었고, 형님인 김현령의 표정 또한 몹시 어두웠습니다.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형님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뒤뜰에 있는 커다란 물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통 속에는 사람도 아니요, 물고기도 아닌 기묘한 생명체 3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몸집은 4살 아이 정도 되었는데 얼굴은 영락없이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맑은 눈망울, 그리고 붉은 입술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몸 아래쪽은 비늘이 돋아난 물고기의 꼬리가 달려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얇은 갈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피부였습니다. 달빛을 받은 비늘은 은백색으로 눈부시게 빛났고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으로 물속에서 산발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바라보자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이 녀석들이 걸려 올라왔다네. 그런데 이들을 잡은 어부들이 겁에 질려 나를 찾아왔어. 이 인어들을 팔아 큰 돈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어부들은 이것이 재앙의 징조라며 벌벌 떨고 있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통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중 가장 작아 보이는 인어 하나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간절한 애원이 담긴 인간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어가 입을 벌리더니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하거나 여인이 얕게 흐느끼는 듯한 아주 서글픈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인어가 내 눈앞에서 울고 있다니요. 형님은 이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정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어의 기름은 등 위로 쓰면 아주 밝고 오래간다는 소문이 돌아 욕심 많은 관리들이 인어를 잡으면 죽여서 기름을 짜내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객실에 누워 있어도 뜰 안물통에서 들려오던 그 인어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주위는 어둑했습니다. 그런데 물통 근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노어부였습니다. 그는 물통 앞에 무릎을 꿇고 인어들에게 무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야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선비님, 이들을 빨리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에 큰 화가 닥칠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다의 신령을 모시는 자들이거나 혹은 바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노어부의 말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도 이 마을에 인어가 잡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탐욕스러운 관리가 인어를 죽여 기름을 냈고 그 기름으로 잔치를 벌였다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해일이 덮쳤고 그 관리를 포함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바다로 휩쓸려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물통 속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저와 눈을 맞추었던 그 어린 인어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어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제 옷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느껴졌지만 그 감촉은 분명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물거품 터지는 소리 같은 기괴한 음절들 사이로 분명히 어떤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언어라기보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인 깊고 푸른 바다의 시면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님인 김현령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형님, 저들을 바다로 보내주십시오. 저것들은 짐승이 아니라 영물입니다. 만약 저들을 해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며 바다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님도 밤새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결심한 듯 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 이 인어들을 끌고 나가 가장 깊은 바다에 풀어주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엄히 일러라. 어부들은 겁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인어들을 커다란 가마에 싣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하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어들을 마중 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인어들이 모래사장 위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모래의 감촉이 낯선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바다 냄새를 맡자마자 죽어가는 꽃이 물을 만난 듯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어들은 갈퀴 달린 손으로 모래를 헤치며 바다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도 신비로운지 지켜보던 관원들과 어부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파도가 인어들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울음도 아니요, 노래도 아닌 기이한 공명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린 인어가 바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육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아주 느리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인어들이 사라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지켜보았습니다. 인어들이 남긴 은빛 비늘 하나가 모래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어들을 보내준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우물물이 갑자기 짠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관가로 달려왔습니다. 형님과 저는 급히 우물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물물에서는 바다 냄새가 진동했고 심지어 작은 미역 줄기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노어부는 다시 저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인어들이 인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마움의 표시인지 아니면 경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다의 것들을 육지로 들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새벽 잠결에 저는 아주 익숙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뜰 물통에서 들리던 그 서글픈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인어가 마을 앞바다에 모여 합창을 하는 듯한 웅장하고도 기괴한 소리가 온 고을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시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해안선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빛 아래 수백 개의 은빛 형체들이 파도 위로 솟구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육지를 향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푸른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아름답다기보다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문득 품속에 넣어두었던 은빛 비늘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늘을 꺼내보니 그것은 붉은 빛을 내며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인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산호로 만든 관이 씌워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작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입을 열자 바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동족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마을이, 아니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아직 저 바닷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늘을 쥐고 그 거대한 존재를 응시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러 온 것일까요? 밤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인어들의 노랫소리는 이제 비명처럼 변해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형님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 기이한 소동의 진짜 서막이 시작됩니다. 과연 조선의 기록에서 삭제된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저와 함께 그 어두운 심연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이 거대한 인어의 왕이 내뱉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가 돌려받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거대한 존재의 목소리가 바다를 울릴 때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3마리의 인어를 풀어주었는데 대체 바다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더 원한다는 말입니까? 형님인 김현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는 관원들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다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이미 당신의 동족들을 무사히 돌려보냈소. 대체 무엇을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관장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인어의 왕은 대답 대신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마을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이 향한 곳은 바닷가 절벽 끝에 홀로 떨어진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아까 저에게 경고를 했던 노어부의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초가집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어부의 딸 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처녀였지만 어쩐 일인지 평생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노어부가 울부짖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수련아. 제발 가지 마라. 노인은 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수련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모래 위에는 기이하게도 푸른빛의 물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련이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살결 위로 은색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다리는 조금씩 붓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적시는 순간 거대한 지느러미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탈을 쓰고 육지에 살고 있었던 바다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노어부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여 년 전 거센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해안가에서 갓난아기였던 수련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비늘이 돋아 있었지만 노인은 차마 그 가련한 생명을 버릴 수 없어 비늘을 칼로 하나하나 떼어내며 정성껏 키웠던 것이죠. 하지만 바다의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인어들이 잡혀왔던 그날부터 수련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바다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인어의 왕은 수련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수련은 이제 완전히 인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평생 내뱉지 못했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서글픈 노랫소리보다 훨씬 더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노어부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련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인어의 왕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인어떼와 함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시끄러웠던 파도 소리도 기괴한 노랫소리도 한순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고 모래사장에는 실성한 듯 웃고 있는 노어부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짠물로 변했던 마을의 우물들이 다시 예전처럼 맑고 달콤한 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는 전례 없는 물고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귀한 물고기들이 가득 실려 올라왔죠. 사람들은 인어들이 준 보답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속에 있는 그 은빛 비늘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청을 떠나 다시 유람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노어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던 저는 구석에 놓인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련이 평소에 아끼던 빗과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서 종이 뭉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노어부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어의 왕조차 숨기려 했던 참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련은 바다의 신령이 보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바다에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련은 그 희생양이 될 뻔했던 아이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어의 모습으로 돌아온 복수귀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어의 왕이 그녀를 데려간 것은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퍼뜨려 놓은 저주의 결실을 수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 넘쳐나는 저 물고기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급히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시장에는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목 주변에 이상한 반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딱딱하고 은밀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렵다며 목을 긁어댔고 어떤 이들은 갈증을 참지 못해 바닷물을 통째로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서서히 푸른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인어의 왕이 돌려받겠다고 한 것은 수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전체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다의 노예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형님께 이 사실을 알리려 관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가 문 앞을 지키던 포졸들의 모습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사이에는 이미 얇은 갈퀴가 돋아나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은 사람이 아닌 물고기의 그것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형님은 어두운 방 안에서 생선을 날것으로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돌아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게, 이 맛이 정말 일품이라네. 자네도 한 점 먹어보겠나? 그의 목등덜미에는 이미 은빛 비늘이 가득 돋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관가를 뛰쳐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미 서서히 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법도는 사라지고 오직 심연의 굶주림만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죠. 저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무작정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바다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기괴한 공명음을 내며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인 차가운 물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무심하게도 그 비극적인 행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 올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멀리 해안선 너머로 수만 개의 푸른 눈동자들이 바다 위를 수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육지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거대한 군대 같았습니다. 저는 품속의 비늘을 꺼내 바다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일까요? 제 손등 위로도 작은 반점 하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선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목격한 기록되지 않은 인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풍요의 상징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 깊고 어두운 물 밑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내어줄 다음 재물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드신 생선은 괜찮으셨나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귀밑이나 목덜미가 가렵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바다의 초대를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지고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너덜너덜해졌지만 저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멀어지기 위해 산 위로 오르고 있는데 제 코끝에는 여전히 비릿한 바다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냄새라기보다 제 몸 안에서 배어나오는 악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등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작은 반점은 어느새 동전만큼 커져 있었고 그 표면은 딱딱하고 거친 비늘로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번뜩이는 그 은빛 비늘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바다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 몸은 그들의 영토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인어들의 기괴한 공명음도 아니요, 사람의 평범한 웃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묵직하고도 서늘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떨고 있었고 숲의 모든 짐승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제 발길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동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굴 입구에는 기이한 형상의 석상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머리가 둘 달린 뱀이거나 몸은 호랑이인데 얼굴은 노파의 형상을 한 흉측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손등에 돋아난 비늘이 그 동굴 쪽을 향해 저를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저는 천천히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생명의 온기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패하며 내뿜는 열기 같았습니다.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바다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진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동굴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허공에 떠 있는 듯 일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모습은 인어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수백 년 된 고목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 대신 가느다란 칡넝쿨들이 머리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움푹 파여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바다의 저주를 받은 가련한 유생이 여기까지 어찌 왔느냐? 노파의 목소리는 동굴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 비늘을 없애주십시오. 저는 인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노파는 기괴하게 웃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비늘을 파고들었습니다. 노파는 제 비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인어의 왕이 씨를 뿌렸구나. 하지만 이곳은 바다의 땅이 아니다. 이곳은 만년 동안 굶주린 대지의 자궁이다. 바다가 생명을 취한다면 땅은 그 생명의 영혼을 비틀어버리지. 노파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바다의 인어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육지의 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땅의 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죽은 것들의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거대한 형체였습니다. 그 괴물은 바다의 것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고 인어의 표식이 남은 자들을 사냥해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노파는 저에게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인어의 비늘을 떼어내주마. 하지만 그 대가로 너는 평생 이 어두운 동굴을 지키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며 오직 이 땅의 괴물이 내뱉는 슬픔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지금 당장 저 바다로 돌아가 비늘 돋은 짐승이 되어 평생을 파도 속에서 떠돌아라. 저는 갈등했습니다. 인어가 되어 이성을 잃고 바다를 떠돌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의 괴물이 되어 영원히 갇혀 살 것인가. 두 선택지 모두 죽음보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몸 안의 비늘이 갑자기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그 수련이라는 처녀가 바다로 뛰어들 때 냈던 그 슬픈 울음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제 피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자라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지느러미였습니다. 제 다리가 서로 붓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지독한 갈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결정해라, 인간아. 바다의 노예가 될 것이냐, 땅의 괴물이 될 것이냐. 시간이 없다. 곧 내 심장까지 비늘이 덮이면 너는 영원히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엄청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인어들이 산을 타고 올라와 동굴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굶주림으로 번득였고 그 중심에는 인어의 왕이 수련을 앞세워 서 있었습니다. 인어의 왕은 동굴 안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대지의 노파여, 내 것을 돌려다오. 저 인간은 이미 바다의 표식을 받았다. 그는 우리의 것이니 간섭하지 마라. 노파는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동굴 바닥에서 거대한 지네 같은 다리들이 수만 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노파의 몸과 연결된 이 산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감히 나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바다의 미천한 짐승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늘 밤 이 산을 인어의 피로 적셔주마. 저는 그 두 거대한 존재 사이에 끼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절반 이상 인어로 변해 있었고 남은 절반은 노파가 내뿜는 흙의 기운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땅, 두 고대의 괴물이 저라는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를 두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어들은 날카로운 손톱을 휘두르며 동굴로 돌진했고 땅에서 솟아난 거대한 다리들은 그들을 낚아채 으스러뜨렸습니다. 푸른 피와 검은 흙이 뒤섞여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기어나갔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어나갈수록 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이미 거대한 해일에 잠겨 있었고 그 물 위로 수천 개의 은빛 머리들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사람의 눈물처럼 짰습니다. 저는 절벽 끝에 도달했습니다. 뒤에는 저를 잡아먹으려는 땅의 괴물이, 앞에는 저를 끌고 가려는 바다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람하며 기록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사라진다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기장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련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망치세요. 바다도 땅도 아닌 제3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제3의 길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묻기도 전에 수련은 저를 밀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저는 보았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입을 벌려 바다를 집어삼키고 바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산을 무너뜨리는 그 종말과도 같은 광경을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눈을 떴을 때
주위는 온통 하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노파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비늘은 사라졌지만 제 피부는 투명하게 변해 속이 다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저는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수련이 말한 그 길에 도착한 것일까요? 문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마주한 그 문은 나무도 아니고 쇠도 아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껍질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그 너머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서고였습니다. 하지만 책이 꽂혀있는 서고가 아니었습니다. 끝도 없이 높은 벽면마다 수만 개의 투명한 구슬들이 박혀 있었고 그 구슬 안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대의 바다와 땅의 모습들이 환영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구슬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구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흡곡의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본 마을은 파도에 잠기고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는 지옥이었는데 구슬 속의 마을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고 어부들은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아야 했던 미래였을 뿐 아직 확정된 진실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인어의 모습이 아닌 고운 비단옷을 입은 수련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은 듯 깊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련 아가씨, 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제 형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련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기록의 틈새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기 전 머무는 곳이죠. 바다의 왕과 땅의 노파는 태초부터 이 땅을 두고 다투어 왔습니다. 인간들은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당신이 본 그 참혹한 광경은 인간의 탐욕이 그 균형을 깨뜨렸을 때 벌어질 인과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그 모든 일이 꿈이라는 말씀입니까? 제 손등에 돋아났던 그 비늘과 사람들을 덮쳤던 그 거대한 파도가 모두 허상이었단 말입니까? 수련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꿈도 아니요, 현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록을 통해 세상에 경고해야 할 엄중한 미래입니다. 바다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땅의 영혼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이제 돌아가 당신의 붓으로 이 일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마을을 그리고 당신의 형님을 구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고의 구슬들이 일제히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강한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닷물이 아닌 따뜻한 방 안의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제 몸을 살폈습니다. 비늘은 간데없고 피부는 원래의 빛깔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물통이 놓여 있었지만 물통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깨어나셨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형님인 김현령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품에 매달리자 형님은 당황하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 인어 3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나서 자네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나? 저는 형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덜미는 깨끗했고 생선을 날것으로 먹던 그 기괴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형님, 노어부의 딸 수련은 어디 있습니까? 그 처녀는 무사한가요? 형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련이라니? 이 마을에 그런 이름을 가진 처녀는 없네. 노어부라면 혼자 사는 김노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는 평생 자식 없이 홀로 바다를 지킨 사람이라네. 저는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수련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이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급히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노어부의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낡은 배 한 척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그물을 손질했고 바다는 더없이 푸르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밑바닥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품속을 뒤졌습니다. 수련이 밀어넣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 품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제가 동굴에서 마지막으로 적으려 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제가 적지 않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말도 아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파도 모양을 닮은 기이한 문자들 사이로 오직 한 문장만이 한자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라지나 기억되는 것은 살아남는다. 그날 이후 저는 유람을 멈추고 한양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기록된 짧은 인어 이야기는 사실 제가 남긴 이 방대한 기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한 이야기, 즉 야담이라 부르며 흥미 위주로 읽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요. 가끔 저는 밤마다 바다의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수련은 여전히 인어의 모습으로 은빛 파도를 가르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제 목덜미가 가끔 가렵기 시작할 때면 저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은빛 비늘 하나가 돋아나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기록은 진실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록의 틈새에서 새어나온 바다의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깊은 동해의 심연 속에서 혹은 이름 모를 산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남긴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머무는 한 바다의 저주는 감히 육지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0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조선의 기이한 인어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꿈속에서 은빛 비늘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기이한 조선의 비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혹시 지금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만약 들린다면 창문을 꼭 닫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바다의 주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